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인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는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한겨레 21의 김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또 유명한 분이셔서 셀럽이시죠. 뭐 방송 한겨레 간판 기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야구 모자도 멋있고 그렇군요. 부랴부랴 왔습니다. 뉴욕 양키스를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우리 곽우신 기자는 프로야구 어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타이거즈 팬이긴 합니다. 기아 네. 타이거즈. 야구 네. 타이거즈죠. 타이거즈 빼고 뭐 야구가 얘기가 되나요? 왜 갑자기 또 심사가 뒤틀릴까 그렇게 갑자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냥 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요즘 1등인데 지금 뭔 소리야? 올해야말로 이글스가 우승할 절호의 기회다. 어차피 타이거즈가 못할 거면 이글스라도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바른 말을 잘. 그럼요. 덕담 방송이군요. 덕담 아니, 방송. 두 자릿수 이상 우승한 팀은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저희는 우승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진짜 전력이 좋더라고요. 투수가 돌아가는 게 하나가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인데. 미리 축하드리고 근데 가을 야구 가면은 저희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야구 특집으로. 뭐 그것도 괜찮죠. 네, 그 한국 시리즈 전망 이런 거 한번 분석 한번 좋습니다. 주고 네. 뭐 좋아요. 네. 하나팬 입장에서 한 20년에 한 번쯤 할 수 있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심사가 뒤틀리지 계속. 네.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방송 진행을 해서 여기서 멈추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거의 다 했어요. 장관 두 자리 남겨놓고 지금 다 한 거죠? 네, 일단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인사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기자가 가장 눈여겨본 인사가 있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캅 굿캅 밸런스 맞추듯이 마치 야구로 치면 이제 좌우좌우 놀이하는 것처럼 딱 좀 그 밸런스를 중도 포지션으로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균형 인사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제 새 원내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약간 이제 또 역할을 나눠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저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인사 중에서는 역시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에는 뭐 학계에서 좀 데려오고 특히나 좀 이제 기업가 출신들 민간인 쪽에서 좀 가져오는 반면에 고용노동부 쪽에는 그래도 노동자 출신의 현직 기관사 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당사자도 이제 운전 중에 핸드폰 꺼놨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이거 인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인사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가 그냥 확 도드라지게 되면은 저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맹폭을 말 수도 있는데 다른 인사들과 좀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림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사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좀 괜찮은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는? 네, 저는 뭐 장관들은 많이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발탁을 해라고 생각했던 건 기후비서관입니다. 이유진 이제 그 환경운동을 했던 이유진 씨를 기후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워낙 많은 자리를 지금 인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분은 정말 이게 이 정책에 사람으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적의 인선이 아니었나라고 싶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얘기가 안 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몇 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시민사회에서 가장 역량 있는 전문가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이야기한 거에서 보면은 그 부처나 네. 해당 자리에 딱 맞는 사람들 이력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자를 임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성장 기업과 관련된 건 또 기업인들을 임명을 하고, 개혁과 관련된 것은 정치인들을 임명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맞춤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균형도 좀 이루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 라인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행안장관,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까지. 나왔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책도 쓰고, 네, 굉장히 좀 뭐 그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아이덴티티가 강했던 대통령이었는데 검찰 개혁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선명한 임무를 앞세웠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강력한 저항에 휩싸이면서 결국 그게 정권을 넘겨주는 어떤 상황에 발단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은 어떤 선명한 인물,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방안이 십수년째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추진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오래된 어떤 강고한 보수성 이런 것들과 융화되지 않는 인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지난 정부의 학습 효과였던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할 거라고 다 생각해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검찰 개혁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개개의 인물들은 저는 사실 어떤 인물이 들어가도 이거는 아니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 그립감을 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첫 번째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할 때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시 검찰 출신 인사, 특수성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오히려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우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 때 뭔가 올려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단이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집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쓴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 검찰 출신도 당연히 발탁할 수 있고 또 검찰 출신으로만 도배를 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는 요거까지 했을 때 인선 그림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여기서도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봉욱 밖에 없었던 것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부터 계속 이 봉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전 그 출금 금지 사건이라든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 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키를 맡기고 핸들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따라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단순히 출신이나 위치가 아니라 그 출신이 있을 때 무엇을 했냐도 같이 봐야만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정말 다른 카드가 없었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친여권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는 것 같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그 친윤을 넘어서 찐윤 인사들이 기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곽우신 기자님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했잖아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검찰의 어떤 계보나 친소 관계를 따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좀 허망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윤석열 지검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뭐 여러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조은석 특검 하는 거 보면 윤석열과 친소관계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더라도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법무 차관의 문제인데 저는 앞서 이제 드렸던 대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하면서 최소한 이 자리에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같은 거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뭐 이거를 가를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냥 뭐 여담입니다만 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그 양국법 관련해서 그때는 여건이 안 됐지만 지금은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송미령 개인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가 아니라 여건이에요. 이 공무원들은 어쨌든 관료들은 임명직 관료들은 이 여건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경계의 시선에는 이런 게 있다고, 이른바 윤석열 학습 효과.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킬 때 이제 그 후문에 따른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했더니 동의했대잖아요. 그렇죠. 그죠? 동의했대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되고 나서는 태세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봉욱 민정수석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차관의 이진수 뭐 검사도 그렇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본다면 지금 검찰 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논점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점인 거죠. 네. 그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아마 검찰도 아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닌 네.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디테일에서 결국은 그 갈릴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될 건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고 정반대로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잔기술을 부릴 여지를 차단하려면 검찰 출신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용할 거냐. 결국 이게 핵심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학습효과에서 핵심은 검찰총장은 사실 그러니까 독립된 임기제 관료고 지금 임명되는 관료들은 만약에 추진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잔기술이라든지 뭐 밑장빼기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훨씬 그거보다는 그립감이 있는 자리고 그렇게 보면 이들이 그러니까 전자의 논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을 좀 알아야 생리를 알아야 이거를 어쨌든 집도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좀 강하게 작동된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정수석을 연달아서 검찰 출신을 임명안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좀 아 이거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도 외부에 어떤 우려가 있어도 뭐 이런 거가 오히려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는 저희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고정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스타일은 뭐 저희도 좀 알고 있는데 뭐 윤호중 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스타일이 상당히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뭐 대표 경선에 나온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광석화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두 분 기자도 어떻게 같은 전망이십니까? 이게 이제 속도보다 사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왜 검찰 개혁이 미안으로 남았느냐고 복귀를 해보게 되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속도와 방향성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좀 뭔가 끌고 검찰과 어떤 트러블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핸들링을 못했던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어쨌든 뭐 인사를 통해서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이제 개별 언론들과의 대응도 그렇고 아마 오늘 출근길에서 또 아마 세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아 확실하게 하겠다. 다만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원내에 있는 법안들 같은 경우도 아마 속도 조절이 조금 들어가면서 같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개혁은 끝났을 때 잘 했느냐 방점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가운데 막 서둘러 하려다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또 다시 누더기로 만들고 고치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근데 뭐 근육이 아니 여기도 3대 몸짱. 아니 그냥 그 양복 입고 오시고 이러면 여리여리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경제 라인은 어떻게 평가해요? 경제라인 어쨌든 뭐 관료 출신 오래 관료 생활했던 인사가 임명됐고 뭐 능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G 출신이 여럿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과거 정부 같으면 특정 기업에서 이렇게 여럿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실용을 표방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AI 관련해서 한 3, 4년 전에 민관 관련된 회의체에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수장이 된 모습도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판의 지점도 있고 정권이 만약에 지금이 뭐 중반 이후라고 하면 와 이렇게 기업에서 땡겨다 쓰냐 이런 특정 기업을 땡겨다 쓰냐 이런 비판의 여지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발표할 때마다 컨셉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어쨌든 가겠다라고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관료 출신들 임명한다는 이런 과정들은 이것도 앞서 이제 검찰개혁 라인과 마찬가지로 임기 초반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중도 보수 포지셔닝을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경제 쪽에 쓰는 사람들은 성장에 확실히 좀 방점을 찍고 뭐랄까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일단 그 시장의 어떤 우려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반기업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프레임 그런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재부도 빨리 지금 채워줘야 하는데 이번에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차관도 지냈고 국무조정실장도 지냈고 이전에도 어쨌든 민주당 뭐 캠프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 호흡을 맞춰본 사람이면서도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또 특임 교수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잡고 있는 잘하는 전문가인 거잖아요. 네. 한번 키를 줘볼만 하다. 그리고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인사도 저는 꽤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를 보면 일단 균형 인사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산자부 장관에는 기업인 출신을 안 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자 출신을 앉힌다. 그런데 산자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부처입니까? 서로 견제해야 되는 부처잖아요. 딱 거기에 맞는 인사를 쓰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도 보면 균형을 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외교안보 라인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둘기파 대 매파라고 하든 국합 대 뭐 배드캅이라고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구현한 인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정치 인사가 많다. 그죠? 전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만 지금 8명인가요? 그렇죠. 반을 지금 최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 정부이자 민주당 정부다. 네. 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니고 의원 내각제인 거냐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출신 뭐 장관이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또 민정수석도 비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또 없기도 하고 낙마도 하고 해가지고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함께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출마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또 이제 또 약간 뭐랄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동업자 정신 때문에 의원 불패 이 시다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출신 장관은 인청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채워가지고 일단 지금 이 내각을 출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의원 출신 인사를 쓰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의원한테만 준 게 아니라 그래도 의원 중에서도 이 자리를 맡겨볼 만한 뭐 다선이고 또 관련해서 상임위원 활동도 많이 했고 법안 발의도 해본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원 출신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조금 관성적인 비판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뭐 일부러 인청만 피하려고 아무한테나 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야당이 실력 있으면 발굴해서 인청 때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비판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이걸 비판할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합니다. 곽규택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아니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이 되냐 이 국회의원직 사퇴할 생각 없냐라고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빌드업을 위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잡고 하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곽규택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거는 어떤 균형의 원리나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당정공개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야 될 야당이 이거를 비판할 어떤 문제의식과 실력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사실 뭐 통상적인 선거였고 통상적인 정부 출범이었다고 한다면은 의원 출신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이 해야 될 일이 같이 협력해서 할 것도 있지만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거고 의원 자꾸 이제 곶감 빼먹듯이 써먹고 인사하는 게 계속 좋은 인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고 인사검증 시간도 부족하고 빨리 지금 채워가지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장관들이 여전히 자리 지키면서 국무회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약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인청 고려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부처의 현안 어떤 특성상 정무적 과제가 가장 먼저 도출되어 있는 부처들. 이제 요 특성을 좀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도 김상원 의원이 갔는데 거기도 기후에너지부로 지금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처고 전재수 의원이 지명된 해수부 같은 경우는 뭐 부산 이전 뭐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법무부나 행안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이 해당 부처의 그러니까 현안 과제 1호가 사실은 정무적 판단과 추진이 필요한 그런 부처들의 정치인들을 갖다가 다 기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이 부처별로 지금 대통령이 주고 있는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해석에 저도 동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국회 상황이 우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회 상황이 153대 147이다 지금 의석 분포가. 그렇지. 이러면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도 가도 여유 있게 어떤 법안 맞아요. 추진 법안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열세다 이거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또 후보자 지명 나오고 나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검증 관련 보도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의원 출신이 아니라 비정치인 출신들 후보 쪽이 조금 더 이제 그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논란되는 것도 어쨌든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배우자 주식 문제, 물론 당사자가 충분히 인청해서 소명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지금 또 두드러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충남대 그 재임 시절에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느냐, 뭐 소녀상 그때 철거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보수적 인사인데 개혁 성향에 맞는 건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판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인사 검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오히려 또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조금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의원은 인청할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이건 이제 별도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명된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의원 불패라고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의원 불패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원이니까 좀 봐준다 이게 아니라 그 같은 그 행위 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행위 패턴도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문 대상이 되는 의원이나 청문 위원인 의원이나 동일한 행위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내 문제야. 이해도가 높다. 그러니까 네. 네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정색하고 치고 들어가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정치인이 오면은 행위 패턴이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도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치고 들어가는 이런 면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검증했다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크죠. 그러니까 네. 의원 불패에는 그러나마 좀 사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어쨌든 뭐 5선 의원이다, 3선 의원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제 비리 문제나 부정 가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10여 년 이상 드러나는 공직 생활을 해온 거고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지점에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정돈되어 있는 최소한 뭐 재산 문제나 없죠. 이런 거는 예. 매년 이제 네, 재산 공개해야 신고를 하기 되죠.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정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뭘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남기지 못해서 이제 남겼어야 했는데 남기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혹시 나는 안 남긴 겁니까? 아니 이제 그 개혁안에서 5대 개혁안 하고 또 어제도 이제 마지막에 그 퇴임 기자회견에 다 본인 꽤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수 재건의 길이라고 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고 6가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고 했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줄 만한 세력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결국 여기 김용태 위원장이 혼자서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그냥 이제 다 튕겨 나오는 상황이 됐고 또 본인의 임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좀 예측을 했을 겁니다. 본인의 임기가 연장되거나 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뭔가 개혁의 의제 같은 걸 좀 던져가지고 당에서 계속 추동이 됐으면은 바람에 막 원내위원장들도 열심히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시지도 계속 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좀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기득권은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다. 친윤, 그러니까 사실 친윤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친윤 구주류로 불리는 이 기득권이 지금은 강국의 당을 쥐고 있지만 이미 윤석열 정권이 끝난 마당에 길게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예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이 세력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의원들끼리 뭉쳐보겠다라는 거는 친윤과 친한 계파 갈등 사이에서 뭔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밀리면서 뭐 약간 제대로 쭈뼛쭈뼛했던 젊은 의원들이 뭔가 좀 해보려나?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인 이전의 당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이 위기일 땐 그래도 그나마 초선 뭐 수도권 이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개혁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저희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금 그게 사라진 게 국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좀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당에서 소장 개혁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상적인 혹은 관성적인 여의도 문법이 작동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요 모임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렇죠. 미래 뭐였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미래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정치인들이. 그래도 어떤 이른바 소장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화 좀 돼가 뭐 이런 거 목소리도 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쇼도 없잖아요. 보통 선거 끝나면은 다 같이 큰절도 좀 하고 무릎도 좀 꿇고 현수막 크게 걸고 죄송합니다, 반성했습니다, 바뀌겠습니다. 아, 이런 퍼포먼스,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해도 국민들이 잘 안 믿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3년 동안 대통령이 보수 언론도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당이 당연히 체질화가 바뀌었고 저 여의도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본인이 쟁취하지 않은 권력
힘이 없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형적으로 본인이 이 권력을 자리를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중심인 적이 없고 중심에서 비껴서 있었는데 중심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던 비대위원장이었고 박하게 표현하면 친윤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자기네 가방에 달았던 키링 같은 거였죠. 근데 키링?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 키링도 이제 거추장스러워진 거죠. 뭐 그 과정을 전형적으로 밟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아웃사이더였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사이드 아웃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득점할 가능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어제 뭐 5대 격안 뭐 6대 요구안 발표했지만 이게 저는 뭐 기자니까 기사를 봐야 되지만 취재도 하고 보지만 이게 약간 목포 3대 천재 같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유, 듣는 김용태 위원장 섭섭하겠다. 아니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어쨌든 국민들한테 김용태 위원장조차도 실망스러운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최상병 묘소 가가지고 묘비도 이렇게 어루만지고 눈물도 보이고 메시지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김용태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 특검 그 표결 때 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자기가 비대위원장인데 당론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김용태가 초선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까 김한 선배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뭔가 쟁취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면은 과연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혁이라는 거는 맞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관철시킬 힘이 있고 세력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그 내부 동력들이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반윤의 길을 걷는 겁니까? 반윤은 어렵고 비윤 정도. 비윤 정도? 반윤은 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윤은 아니다 나. 혁신위원장 뭐 누가 맡는다 뭐 얘기가 좀 있어요? 뭐가 보통 하마평이 도는데 도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마 원외로 안 가고, 그러니까 저기 그 당 밖은 안 갈 거고. 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당 안에서 고를 건데 보통 당 안에서 고른다고 해도 어제 텐트 치신 분은 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본인이 또 대표 나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그분은 또 대표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분은 잘하고 계신답니까? 서울시장도 선거 어제 또 약간 굉장히 또 분개하시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또 그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또 내부 총질이라고 발끈하셔가지고 또 아니 또 제가 먹는 거에 민감해서 아니 무슨 김밥을 먹었길래 뭐 웰빙 김밥 이런 키토김밥. 밥이 굉장히 얇게 깔려 있고 야채가 많이 들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관리 이런 데도 좋은 키토김밥을 드셨고 그게 키토김밥? 여의도 앞에서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 줄에? 판다고. 아니 한 줄에. 그래서 저는 오 비싸네. 저는 뭐 나경원 의원 농성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나름 진위를 갖고 하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게 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막 예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막 비교를 해 가면서 민주당 너네는 웰빙 아니었냐 막 그러는 것 자체가 총극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우스워지는 겁니까? 이분이 아니 그 순간에 결국은 저 농성은 저기 얼룩이 묻은 거죠.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언론에서는 뭐 야성이 살아나는가 막 이런 식으로 또 벌써 평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또 통탄할 지경이다. 동업자로서 아무튼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이가 혁신위원장 뭐 하마평은 전혀 나오는 거 근데 없다. 아무튼 그 원외 가능성 좀 낮고요. 원내를 좀 더 고를 것 같고 원내에서도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혁신이 뭐 성공한 거 있습니까? 인요한 혁신이 뭐 했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어떻게 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답니까? 어떻답니까? 초반이 오히려 좀 뜨거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 초반에 어떤 공격 포인트들을 서로 찾으려고 하는 모색을 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고 3자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이후로 그냥 신사적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선 게 아닌가 지금 싶고 그럼 너무 밋밋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약간 자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대포 아닙니까? 본인이 정대포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공격을 굉장히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인파이터가 아니다. 나는 아웃복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고 지지자들은 게시판에서 뭐 뜨겁게 서로 할지 모르겠는데 두 후보는 서로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우리 노래만 보다 끝냅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좀 뜨거워질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 둘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당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자제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경선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토론도 할 거고 맞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도는 올라오겠죠. 다만 그 온도가 진짜로 이거 훈훈하게 만들기 위한 온도인 건지 아니면 뭔가를 망가뜨릴 온도가 될 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뜨거워지는 건 괜찮은데 초반에 온도가 조금 잘못 가야 됐던 기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끼리 서로 이제 네, 서로를 네, 수박이라고 비난한다라든가 뭐 서로 갑자기 또 정체성 싸움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때 그래서 당에서도 조금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선 선거 운동을 하려면 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당직은 유지하면서도 당직자들끼리 서로 누구 후보를 지원하고 누구 후보 일정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당에서도 당 지지자들한테 그런 게 분명히 악영향이 되거든요. 당직자들한테도 자제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 가게 되면 정권 초반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선으로 가야 한다. 이 기류가 있어서 그 기조가 성공할지는 이제 본격적인 판이 올라오면은 지켜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서로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고 근데 있죠. 후보 관점 말고 당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선택을 가르는 요인이 뭘까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 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랑 내가 더 친하다 이걸로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삼자 악수로 끝났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근데 구도가 안 사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 명이 호남이고 한 명이 수도권이다. 뭐 예를 들면 한 명이 PK이고 한 명이 호남이다. 뭐 이런 식의 구도면 이게 구도가 좀 살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설 기사를 쓰는 언론 입장에서 구도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두 후보 놓고 보면 사실 그런 면에서의 구도의 선명한 대비가 사실 잘 안 되고 또 수도권이죠. 네, 둘 다 서울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도 엄청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이름을 하나하나 의원 이름을 부르던 장면 같은 거 기억이 나고 정청래 의원은 누가 뭐래도 초선 때부터 공격수로 활동해왔던 선명한 투쟁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뭔가 이 일반 당원들이 보기에는 별로 구도가 안 살고 그럼 인기 투표? 네, 저는 반장 선거처럼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이 기사 쓰기는 좀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이번 기회에 좀 관성적인 구도 기사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쓰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몸소 실천. 저가 국민의힘 이번 인사에서도 네. 당 스위치가 안 되어서 김 출입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국민의힘 출입을 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 저는 이당 출입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판이 사실은 계기가 많지 않아요. 보통 항상 이제 개파 갈등이나 지역 갈등으로 해서 구도가 짜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 두 후보가 한번 어떻게 하는 개혁의 방법론이라든가 개혁의 우선 과제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건전하면서도 건설적인 논쟁을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이게 정치자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저는 꼭 그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뭐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좋은 구도가 짜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후보들께서 보면서 보여주시면은 민주당이 또 여기서 또 하나 해볼 수도 있다. 물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근데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을 보면서 박찬대 의원이 자분자분 자기 자랑하는데 되게 강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차근차근 자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어필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뭐를 막 했다 이런 거를 엄청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자분자분 자기의 업적과 자기 어떤 강점을 설명하는데 네. 굉장히 능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두 분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시면 네. 뭐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8월 2일이죠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고 김원 기자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